시네 토크. 자, 오늘 영화만큼이나 즐거운 영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특별한 뉴스 있었습니까? 특별한 뉴스는 오늘 발표될 것 같고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아, 그러십니까? 네. 네, 별일 없으셨고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을지 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제목은 플로우예요. 사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낯설 수도 있는 라트비아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세계적인 주목을 공개되자마자 받았고 결국에는 아카데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상까지 받았는데 올해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 굉장히 후보작들이 쟁쟁했어요. 네. 일단 가장 유력했던 후보로는 디즈니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 2부터 시작해서 아드만 스튜디오의 월레스와 그롬이 또 있었고 또 드림웍스의 와일드 로봇까지 있어서 이 엄청난 제작비와 유서 깊은 대형 스튜디오들의 경쟁작들이 즐비했는데 이들을 제치고 이름도 낯선 라트비아의 플로우가 수상을 한 거죠. 일단 가장 숫자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인사이드 아웃 2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2억 달러였는데 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380만 달러의 최저 예산, 후보작들 중에서도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만든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라트비아에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라트비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최초로 수상한 자국의 영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긴츠 젤발로지스 감독이 이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고 트로피를 들고 이제 라트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광장에서 퍼레이드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서 축제 분위기로 나라가 들썩이고 이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에 전시되기까지 하면서 라트비아에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군요. 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용어도 좀 그래요. 옛날에 우린 다 만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선입견을 깨는 작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네. 플로우도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대홍수가 일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플로우군요. 네, 물이 이제 흐른 거죠. 그래서 네네. 보면 인간에 대한 흔적만 남아 있어요. 문명의 흔적들이 거대한 동상이나 건물 같은 것으로 남아 있기는 한데 사람은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도 없고 네. 그런 세상에서 이제 동물들이 살아남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네. 대홍수가 일어나서 배를 타고 이제 생존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노아의 방주와 다른 것이 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떠돌다가 그 물에 떠 있는 배를 발견을 했고 거기에 또 우연히 차례차례 생존을 위해서 탄 동물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이 동물들이 누구냐면 이제 고양이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 카피바라, 여우원숭이, 뱀잡이, 수리 같은 새까지 이제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홍수를 이겨내자 이런 뜻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해 함께 모이게 된 것일 뿐이거든요.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키우던 이제 반려묘를 주제로 단편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그것을 이제 장편으로 확장한 게 지금의 플로우입니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노아의 방주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요. 내용 네네. 자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관계들, 대화, 많은 행동이 어떻게 벌어질지가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이런 걸 궁금해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제 이런 영화에서 보면 이런 동물들이 다 어떤 사람을 좀 상징하는 그쵸.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대화를 기대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대사가 없다면서요. 네, 대사가 전혀 없고요. 일단 네.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대화도 없고, 그렇다라면 동물들은 어떻게 소통을 할까? 동물들은 그냥 자신이 본래 지니고 있는 소리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돼요. 일단 실제 동물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또 새 같은 경우엔 새의 목소리, 여우원숭이의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카피바라의 경우에는 워낙 지나치게 느긋한 성정 탓에 소리를 내지 않아가지고 감독이 굉장히 열심히 간지럽혀서 겨우겨우 소리를 내도 이 캐릭터는 굉장히 진중하고 리더십 있는 캐릭터거든요. 네. 캐릭터와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하이톤이어서. 그래서 카피바라만 유일하게 아기 낙타의 울음소리를 사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종이 지닌 고유한 소리를 그대로 사용을 했죠. 보통은 되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좀 이의난을 거치잖아요, 동물들이. 그래서 사람처럼 옷을 입거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플로우 안에서 동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지닌 고유의 소리를 내는데 의외로 교감이 잘 돼요. 그래요. 그게 등장 인물들 사이의 교감뿐만이 아니라 네. 등장 인물이 아니네. 등장 동물들 사이의 교감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관객하고의 교감도 됩니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탁월한 부분인데요. 그래요? 일단 이야기 라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소리나 대화가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것보다 저는 더 좋았던 부분은 그 동물들이 서로 알아듣기 힘들 것 같은 자신만의 소리와 몸짓으로 소통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인간도 태초에는 이런 식으로 소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돼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간도 그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처럼 사람처럼 얘기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인간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어내는 그런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이해가 쉽다고 할까요? 또 더 좋았던 부분은 의인화가 빠지는 늘 함정이기는 한데, 그런 동물들의 관계를 묘사할 때도 우정이나 사랑, 인간들의 감정으로 이들의 감정을 좀 재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안에는 빌런도 없고 영웅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물들은 그저 자신이 지닌 그런 종의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다른 동물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동물도 없고, 또 내가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동물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또 빌런이 생기고 영웅이 생긴다고 인간들은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주어져요. 그게 인간의 느낌입니까? 네, 인간의 느낌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고, 재밌는 것은 이 종이 지닌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한 것처럼 이들의 행동 양식도 이 종이 지닌 본능을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여우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반짝이는 것을 쫓고,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것을 막 쫓아가는 그런 습성을 영화 안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습성일 뿐이지 그냥 여기에 선과 악이 없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선과 악을 나눠야 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 동물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지? 그래서 동물의 본능과 인간의 어떤 생각이 계속 맞부딪히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참 그렇군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 영화네요. 그러니까 의인화하지도 않았고 이 안에서 무슨 갈등, 반목 혹은 누군가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다 구해주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영화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지도 궁금하고, 네.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속물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 영화 제작 의도나 대본이 왔을 때 여기 투자한 투자사는 네. 무슨 배짱이었을까? 그렇지 않나요? 이거 그렇죠. 이 대본이 무슨 고양이가 짖었다, 개가 짖었다 이렇게만 써 있을 텐데. 맞아요. 네. 여기를 보고 투자한다고요? 아무래도 감독이 1인 다역을 하는 프로젝트에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 감독도 하고 애니메이팅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냥 감독이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읽었을 때에는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지만, 그럼요. 감독이 이것을 원래 이미지 형태로 이미 스토리보드 형태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독이 애니메이터이기도 하고 그림도 모두 자기가 그리고 디자인도 본인이 다 직접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독이
제작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인 블렌더라고 해요. 이게 주로 인디게임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3D이지만 디즈니 픽사처럼 확 수려하고 화려하지는 않아요. 약간 보고 있으면 이게 다 만들어진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인가요? 퀄리티가 아니라 네. 어떤 자연을 묘사하는 해상도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약간 익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느끼실 텐데 그런 인디게임상에서 1인칭 롤플레잉 게임을 할 때 그때 내가 플레이어가 된 감각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네네. 마치 게임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고양이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통 다른 애니메이션들보다 그 어떤 시야나 그 숏 같은 것들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사람 눈높이의 시야가 아니라 고양이 눈높이의 시야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의 웅대함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져서 어떤 홍수 부분에서는 물의 표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물의 표현이 아바타나 디즈니에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같진 않지만 훨씬 더 그래서 더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자연의 웅대함을 좀 다른 방식으로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야가 낮은 것도 또 그런 반전의 효과가 있네요. 네. 어쨌든 이 영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순항 중입니다. 3월 네. 19일에 개봉했는데 3월 30일까지 한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관람객이 10만 명이 네. 들었어요. 네네. 대사 없는 애니메이션, 제가 볼 땐 이거 수입사도 예상하지 못한 스코어일 것 같거든요. 아마 10만 명 되면 대박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열흘 만에 됐으니까. 네, 대박을 터뜨린 거죠. 네. 네. 왜 좋아했을까요? 일단은 이은하를 거친 다른 애니메이션과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감각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라는 이 행성에 인간의 종이 가장 강하고 이 지구를 정복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국에는 우리도 자연의 한 일원인 생명이라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면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카피바라나 고양이, 여우 원숭이처럼 되게 작은 동물들이에요. 어떤 포식자의 위치에 있는 동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잘 살펴보면 인간에게 대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이 거대한 자연재해에 직면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동물의 생존 본능이 더 심하게 가속이 될 텐데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인간들이 같은 배를 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라이프 오브 파이의 진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마지막에 관객으로부터 선택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그 작은 배 안에서 서로 더 음식을 차지하려고 서로 더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서로 죽이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면 아마 그러한 생존 본능을 본능이라고 할 텐데 이 동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영화 안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공존을 하고 함께 연대를 하려면 생명으로서 어떤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될까, 인간이. 우리는 흔히 인간들은 생태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 위에 있는 무엇의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태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은 굉장히 적확하게 등장한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것 같아요. 참 재밌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동물들이 잔뜩 나오는데 그들이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동물의 소리만 내고 있다. 네.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네. 뭐 풀어지기도 하고 안 봐서 정말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막 영화가 막 너무 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도대체 뭘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게 되게 궁금한 마음이 지금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화가 아니라는 점이 어린이와 함께 보기에도 좋은 게 그냥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많이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개나 고양이에 관한 맞아요. 영상 한참 보게 되잖아요. 한참 보죠, 진짜. 의외로 힐링도 되고 네. 그러한 이 귀여운 동물들이 주는 힐링도 1차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만 노리고 보셔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자님은 누가 제일 귀여웠습니까? 전 당연히 주인공인 고양이죠. 고양이가? 네. 그래요.
그 고양이가 굉장히 겁쟁이인데 고양이들이 겁이 많잖아요. 물도 무서워하고 그 와중에 이 고양이가 또 성장을 해내요. 본인의 두려움을 이제 극복해내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그것도 약간 사람스럽네요. 근데 그게 사람의 느낌과는 좀 달라요. 얘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생존 본능이랑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 참. 굉장히 궁금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 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문자와 오픈 채팅방의 톡이 거의 안 올라오네요. 네, 여러분 오늘 안 올라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예, 이제 좀 올려주세요. 다시 좀 들어주십시오. 돌아오세요, 여러분. 네. 자, 여기서 이 음악을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플로우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한 곡입니다. Birds. 영화 플로우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Birds 함께 들으셨습니다.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게 지금 제목이 Birds 새잖아요. 네. 그럼 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다 있습니까? Cats, Dogs, 네. Monkeys 각각의 뭐 다 테마곡이 있습니까? 다, 네. 아, 그래요? 진짜로? 아, 진짜 다 있어요? 다 있죠. 왜 이 중에 새를 고르신 거예요? 이게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긴박함 예.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아마 이걸 고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새는 홍수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나요? 다른 육지 동물들 중에서는 네. 가장 좀 자유롭기는 한데,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는 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갈등이 있거든요. 새는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그 집단 내에서 또 갈등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음악이에요, 이게. 그래서 막 사람들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죠. 네. 아, 그래서 새가 복수형으로 나온 거군요. 새들 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자님이 이제 이 영화를 보셨으니까 네. 이 영화에서 말하는 생명 혹은 연대는 네. 어떤 뜻 같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선명한데요. 좁은 배 안에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이제 동물들이 모여서 생존을 위해서 도모하면서 함께 항해를 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겠어? 라는 의미가 없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두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만 어쨌든 좁게 보면 이 사회, 넓게 보면 지구라는 한 배를 탄 존재들이잖아요. 이들이 다 같이 서로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가치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연대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생명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 작은 동물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5님이 방금 친구한테 주말에 플로우 보러 가자고 톡했습니다. 친구와 보면 뭉클할 것 같아요. 매령님이 동물의 소리로만 영화가 돼 있다니까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영화에 음악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피님이 플로우 설명에 몰두해서 귀 기울이느라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기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혹시 스포가 안 된다면 네.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최대한 스포를 빼고 말씀드리자면 첫 장면과 엔딩 장면이 저는 가장 좋았거든요. 숨이 쌍관을 이루기도 하고 이 첫 장면에서는 주인공 고양이가 혼자서 이제 물구러미 바라보면서 비친 자신을 이렇게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엔딩은 똑같은 상황에 다른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영화 중간에 관객들이 함께 이 고양이와 다른 동물들과 함께 이제 그 대홍수 속에서 항해를 하고 마지막 엔딩에 다다랐을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고양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마 저처럼 많은 관객분들이 그 엔딩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눈물을 흘리시게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영화를 직접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 딸도 좋아할까요? 어린이 관객에게 저는 한층 더 추천합니다. 정말? 어린이 관객들은 동물들의 언어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동물 그래요? 친구들과 가깝잖아요. 뭐 책에서도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보니까 어른들보다 훨씬 더 깊게 느끼지 않을까요? 북치는 소녀님께서 무성영화 좋아하는 아들과 꼭 봐야겠어요. 많은 설명보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영화 너무 신선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로우에서 뽑아낸 키워드로 소개해줄 두 번째 영화 만나보시죠. 어떤 겁니까? 네, 애니메이션이라는 키워드로 또 우리의 토종 애니메이션 2월 21일에 개봉한 테마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그 옛날 그 소설이죠? 네네. 저 20대 때 정말 미친 듯이 봤던 것 같은데. 아, 이거 권수도 엄청 많아요. 네, 이게 국내편, 세계편, 혼세편, 말세편에서 책장 한 3칸 정도는 꽉 채우는 그런 분량인데. 맞아요. 옛날에 만화방에서 소설책도 있었거든요. 네, PC통신에서 연재돼서 이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정말 인기작인데. 이거 다 합치면 1000만 부죠, 진짜. 네, 저도 정말 전 초등학생 시절을 지배했던 책이거든요. 네.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막 3-4번을 읽어서 다 이제 표지가 나들나들할 정도로 좋아했던 작품인데, 이게 한국 영화로도 일찍이 나왔었어요. 실사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실사 영화였고. 네, 어린 동심에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상처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럴까봐 안 봤습니다, 영화는. 네, 그 상처를 이번에 정말 20여 년 만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싹 쓸어줬습니다. 진짜요? 네. 이제 전 사실 스토리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테마로기아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제가 2권을 다 보고 3권을 보려고 했는데 3권을 누가 보고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앞부분인가 뒷부분인가 얼마나 있어야 내려놓을 건가를 봤더니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그 책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재밌는 못 이야기죠. 참아가지고. 네. 예. 그래요. 이우혁 작가의 소설 퇴마록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원작이 사실 너무너무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 이걸 다 했을 것 같진 않고 네네. 여기서 어떤 걸 뽑아서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어디입니까? 네. 국내편 첫 권에 그 하늘이 불타는 날이라는 챕터를 다루고 있어요. 네. 이 챕터는 어떤 챕터이냐면 그 퇴마록의 이제 퇴마사들, 이제 파문당한 박신부나 아니면 현암, 준호가 이제 합세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블식의 히어로물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 인물들이 모이게 되는 과정. 이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의 능력을 확인하고 더 큰 일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히어로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 소개와 이 인물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라서 원작으로 따지면 아주 초반에 짧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 프로젝트가 24부작 시리즈로 기획이 되었다가 이제 중간에 제작 단계에서 이 영화로 탄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야기도 재밌고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이 다음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거 나올 것 같네요. 본격 이제 네. 활약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뒤에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이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잘 돼야지. 이게 잘 돼야지. 그 다음 얘기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사심을 가지고 저 다음 이야기가 보고 싶기 때문에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지 2가 나오겠네요. 네, 정말로. 네. 자, 그러면 요 앞부분 뭐 어떻게 이게 옛날 영화로 나올 때는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커피는 욕심. 네, 안성기. 네, 그죠. 네, 안성기 주연이었죠. 님께서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번 영화는 애니메이션이니까 어떻게 다를지도 좀 궁금하고 사실 여기서 어떤 초현실적인 장면이 꽤 나왔는데 네. 그거는 실사보다는 애니메이션일 때가 훨씬 자유로우니까 네. 더 잘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98년에 개봉했던 실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승희라는 캐릭터가 중심이 돼요. 이 승희라는 캐릭터가 자신의 힘을 각성하고 활약하게 되기까지 다른 테마사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 안에 뭐 멜로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 훨씬 더 가깝게 묘사되고 무엇보다도 원작자인 이우혁 작가가 직접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면서 퀄리티를 한층 더 높였어요. 이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물리 테마. 네. 물리 구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테마 의식을 생각해 보면 이제 신부님들이 기도를 한다거나 뭐 무당들이 구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테마록은 무협 소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악령들을 주먹으로 해치우는 물리 테마가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어요. 네. 액션이 그만큼 힘이 있고 스펙터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박신부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박신부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걸로 묘사가 돼 있거든요. 원작에서. 그걸 잘 살려서 거의 마동석 씨 캐릭터 같은 느낌의 신부님이거든요. 사실 소설 읽을 땐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주먹에 묵주를 감고 악령들을 퇴치해 나가는 그것을 지켜보는 쾌감이 굉장히 큽니다. 아, 네.
지금 이재 기자님 표정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흐뭇해요. 혼자서 완전 흐뭇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흐뭇하신 거예요? 박신부한테 꽂히신 거 아닙니까? 20년을 기다려서 네. 어떤 테마록 원작 팬으로서 네. 그래 내가 이걸 기다렸구나라는 기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작화나 디자인이 정말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컬트물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신비로운 분위기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재의 언어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한국 애니메이션, 어린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이죠. 뽀로로나 또 나바 같은 것들은 네, 대박 이미 났죠. 전 세계적인데 성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하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생각하면 성인용이 수준이 낮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네. 요 최근에도 우리가 농담으로 맨날 파산핑이라고 하는 네. 티니핑들이 지금 어느 나라를 진출하든 진출한 나라를 다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을 파산핑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죠. 제가 20명이에요? 20마리에요. 아무튼 거기까지 이름을 외우다가 네. 그 이후엔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 다르다고 하니까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지혜 기자님처럼 이 작품, 이 퇴마록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은 네네. 전 사실 그 원작이 항상 강력하면 이게 영화나 만화로 만들어졌을 때 그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사람들이 싫고 팬이 안티가 되기 너무 쉬워. 너무 쉽죠. 그리고 일단 그 실사화가 됐을 때는 이걸 글로 읽을 땐 다 내 머릿속에 어떤 배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배우가 나오면 좋은데 그게 너무 다른 배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건 뭐야 싶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네. 이 팬층이 많다는 게 양날의 칼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죠. 양날의 칼인데 테마록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작 단계에서 이걸 아주 영리하게 이용을 했어요. 제작사의 첫 번째 목표는 테마록을 리메이크 하겠다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목표는 굉장히 우수한 IP를 통해서 성인 관객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가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렇다면 성인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우수한 IP가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찾다 보니까 테마록이라는 누적 판매 부수 1000만 부 이상의 엄청난 IP를 발견하게 된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나요? 네네. 그래서 테마록 원작자와 접촉을 해서 지금의 이제 애니메이션이 탄생했고 실제로 결과도 아주 좋아요. 지금 40만 관객을 돌파했고 성인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보기 드문 성취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바로 원작 팬층이 두터운 작품을 영화했을 때의 장점인 거죠. 이미 그 팬들이 확보가 돼 있고 그 팬들이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애니메이션을 보러 간다라는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제작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었던 거죠. 이 손익분기는 얼마인가요? 아직 좀 많이 나왔어요. 100만 관객이거든요. 100만을 채워야 2가 나오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정도 열풍이면 사실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저는 품어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들, 이재 기자님 같은 그런 분들의 평가는 어떻고, 네. 또 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본 사람들의 평가 중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원작 팬들뿐만이 아니라 10대, 20대 관객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에요. 원작을 안 본 분들이? 네네. 네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오컬트 시장이 무르익은 상태거든요. 파묘로 인해서 오컬트라는 작품에 대한 어떤 그 문턱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 10대, 20대 관객들은 오컬트에 굉장히 익숙해요. 웹소설이나 영향을 주는군요. 파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죠. 네.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것들로 오컬트물에 대한 어떤 호응도가 높고 그 영화를 실제로 보게 되면 단순히 오컬트물이 아니라 액션도 있고 모협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객에게 이렇게 권하더라도 관객의 취향과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저는 원작 팬이 아니었던 젊은 관객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는 지점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것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려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우리 퇴마록이라는 작품이 우리 간절하게 다음 편을 기다리는 이지혜 기자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제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2를 제작할 욕심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혜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